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계 최고 실력자들만 모인 NBA에서는 매년 6월마다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고 있으며 여기서 상위 30위권 안에 뽑힌 선수들의 대부분은 처음 시즌부터 코트에 나설 기회를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뒤에서 뽑힌 루키들은 대체로 벤치에만 앉아있거나 혹은 NBA 하부리그로 보내지기도 하며 더 최악의 경우엔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계약도 못 맺은 채 다른 변방리그로 내쫓기는 일이 수두룩한데요. 보통 이러한 선수들의 NBA 커리어는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명해준 팀과 대중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 끝내 랭킹 1위인 미국을 뭉개버린과 동시에 NBA 리그까지 싸그리 잡아버린 한 레전드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누 지노빌리. 아르헨티나의 스포츠 영웅이자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축구계의 지노빌리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밑바닥이었던 그가 이런 최고의 명예를 얻기까지의 특별한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977년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 바이아 블랑카에서 태어난 지노빌리는 1년 뒤 월드컵 첫 우승으로 국내에서 축구 열풍이 불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미 3살 때부터 농구로 진로를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아빠와 형들이 농구 코치이고 프로 선수여서 저절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 또한 10살 때부터 접했던 마이클 조던의 영상을 테이프 필름이 늘어질 때까지 보고 또 봤을 정도로 농구 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엔 생각만큼 키가 잘 성장하지를 않았고 실력 또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많은 무시를 받아왔었는데 이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승부욕이 강했던 그는 스피드와 공격에 온 시간을 쏟아부어 친형을 비롯한 지역 선수들을 매년 하나하나씩 이겨나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지노빌리는 일찍이 18살의 나이에 아르헨티나의 프로 선수가 되었고 그때부터 키도 실력도 덩달아 폭풍 성장하기 시작한 그는 1997년 20살 때 21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되어 농구 월드컵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첫 국제 무대인데도 위축되는 거 없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며 코트를 휘젓고 다니자 당시 자리에 있었던 한 NBA 스카우터가 그를 미친 야생마라고 불렀으며 그 정도로 거침없었던 지노빌리의 활약은 팀을 전체 4위에 올려놓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국 리그에서 97-98 시즌까지만 뛰고 곧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 문화에 친숙해짐과 동시에 이탈리아계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어를 잘 배운 덕분인지 새로 입단한 비올라 레지오 팀에 잘 녹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팀은 1부가 아닌 2부 리그였는데요. 그런 낮은 곳에 있을 만한 실력이 아니었던 지노빌리는 어쩔 수 없이 곧바로 팀을 승격시켜버렸습니다. 처음 시작한 98-99 시즌에 말이죠. 키가 작았던 유소년 시절부터 꾸준히 단련해온 스피드를 비롯한 운동 능력과 드리블 그리고 여러 공격 기술은 상대 수비수의 예측을 역이용할 정도로 훌륭했으며 게다가 공 없을 때의 위치 선정까지 뛰어났기에 들어오자마자 감독과 동료들로부터 에이스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이에 그는 1부 리그 승격으로 보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노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999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자신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로 이득과 손해를 동시에 봤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58명, 거기서 우리의 주인공은 57등.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행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2년 전 국제 무대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지노빌리를 미친 야생마라고 부른 스카우터가 사실 그를 뽑아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퍼스는 며칠 전에 우승했던 멤버들을 그대로 또 쓰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인이 아닌 유망주를 그저 뽑기만 하고 냅두려 했는데요. 마침 지노빌리가 그 타겟이 되었고 덕분에 그는 꼴찌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인터넷 없이 주로 직접 돌아다니며 유망주를 발굴했던 시기라서 미국 본토를 제외한 다른 변방 리그의 유망주는 거의 알 수도 알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스퍼스가 아니었으면 그는 아예 뽑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애시당초 스퍼스는 지노빌리의 잠재력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 어떠한 계약도 내밀지 않았고 결국 지노빌리는 아무런 소득 없이 이탈리아 리그로 돌아가기만 하였는데
허나 그와 동시에 훗날을 기약하며 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그는 기존 팀에서 평균 17득점 3.2스틸의 훌륭한 기록을 내며 99-00 시즌을 마친 뒤 곧바로 1부 리그의 킨더 볼로냐로 이적하였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팀 내 최고의 득점원으로서 매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분위기 탄력을 그대로 이어나가 29승 5패로 리그 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MVP를 수상하고 이탈리안 컵까지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이태리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럽 각 나라의 상위권 팀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며 유로리그에서도 맹활약 중이었던 그는 단 한 번의 패배 이외엔 모두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파이널 무대에 도달하였고 여기서 3승 2패로 우승과 MVP를 모두 해내면서 순식간에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 하나 바뀌자마자 그 시즌에 우승 3개를 전부 싹쓸이한 것은 이탈리아 농구 역사상 지노빌리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01-02 시즌에도 리그와 이탈리안컵에서 모두 MVP를 수상할 정도의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BA 쪽에서 자신을 찾는 낌새는 전혀 보이질 않았고 결국 그는 이대로 꿈을 접어야 되나 했던 순간 단 한 번의 경기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 8월 말에 농구 월드컵이 열렸고 여기엔 랭킹 1위 미국을 포함해 중국의 야오밍 그리고 독일의 덩 노비츠키 등 16개 국가를 비롯한 향후 NBA를 대표할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승부욕 못지않게 애국심도 대단했던 지노빌리는 1라운드 조별리그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2라운드로 진출했는데요. 근데 하필 새롭게 짜여진 지노빌리네 조에 미국, 독일, 중국이 다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단 한 명도 NBA 리거가 없었던 아르헨티나.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동요하지 않았으며 이제껏 국대에 모두 참석해 팀의 조직력을 다져왔었던 지노빌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독일을 둘 다 큰 점수차로 쓰러뜨렸고 그 다음엔 전부 NBA 선수로 무장한 미국을 맞이하였는데 여기서 7점 차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지노빌리는 무릎 부상을 겪고 있었지만 이를 꾹 참고 코트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댔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팀원들에게 큰 동기부여로 작용해 이제껏 국제무대 58연승 중이었던 세계 최강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 준우승과 함께 최고의 선수 5인에 뽑힘으로써 수많은 스카우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그를 직접 눈으로 본 샌안토니오 스퍼스 단장은 지노빌리의 실력이 NBA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곧바로 정식 계약을 내밀었고 그렇게 해서 지노빌리는 드래프트 이후 3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꿈에 그리던 NBA 무대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스퍼스의 명장 그렉 포포비치 감독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노빌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감독의 기대심이 스트레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껏 포포비치 감독은 빠르고 화려한 움직임이 아닌 기본적이고 수비 위주의 전술로 선수들을 운용해왔습니다. 즉 스퍼스는 감독의 엄격한 통제하에 경기가 이루어졌던 팀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적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부셔왔었던 지노빌리의 공격 방식은 동료들까지 헷갈릴 정도로 타이밍이 불규칙해서 그를 처음 대면한 스퍼스 팀원들과 포포 감독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게다가 경기 도중 이상한 동작으로 턴오버 실책을 일으켜 감독을 짜증나게 한 적도 많았는데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한 지노빌리는 결국 감독을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특이한 공격은 팀의 신선한 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정형화된 전술들이 잘 통하지 않을 때마다 뜬금포로 튀어나오는 그의 창조적인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에 큰 균열을 내버렸고 거기에 공을 향한 집념이 담긴 헛슬 플레이와 연습임에도 동료를 집어던질 정도의 뜨거운 승부욕은 실제 경기에서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아직 팀과 케미가 잘 맞질 않아 중간중간 가비지 타임에만 뛰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입지가 그닥 좋진 않았지만 점점 팀워크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순간마다 종종 승리를 좌우하는 클러치 샷을 성공시키며 감독에게 감동을 선사하자 더 많이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주축 벤치 멤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깨알같은 활약 덕분에 스퍼스는 정규 시즌 1등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제는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하는 일만 남았는데 1라운드는 무난하게 4대2로 통과했지만 2라운드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2000, 2001, 2002 3년 연속 우승컵을 싹쓸이한 샤킵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두 번이나 우승 길목에서 좌절했었던 스퍼스 원년 멤버들은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섰으며, 여기에 지노빌리까지 합세한 덕에 전보다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일 수 있었고, 그 결과 홈에서 2승을 모두 거두어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두 경기를 모두 완패하는 바람에 스코어는 동점이 되었는데요. 포포 감독은 선수들을 다시 집중하게 하고 5차전 홈 경기를 꼭 잡아야 한다며 매번 강조하였습니다. 수비에 특화된 팀답게 레이커스의 공격을 최대한 차단해내곤 했지만 4연속 우승을 노리는 이들의 공격은 만만치 않았고, 특히나 전성기에 들어선 코비를 막는다는 건 리그 1년차 지노빌리에겐 꽤나 무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든 버티면서 경기 막판 2점차 리드를 가져간 스퍼스는 마지막 레이커스의 버저비터 3점 슛이 실패하면서 간신히 승리를 해냈고, 1승만 더 거두면 끝나는 6차전에서는 공격에 더 많은 비중을 쏟으면서 28점 차의 대승과 함께 3라운드로 진출하였습니다. 다음 상대는 댈러스 매버릭스. 그 팀의 수장은 얼마 전 국제무대에서 지노빌리에게 패배한 덕 노비츠키였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그의 공격은 정말 무시무시해졌고 1차전부터 38득점을 폭격하며 스퍼스의 수비를 산산조각내고 말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3차전에서 노비츠키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댈러스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다음 4차전에서 21득점 기록으로 팀 승리에 큰 공헌을 한 지노빌리는 그대로 거침없이 밀고 나가 댈러스를 꺾고 마지막 NBA 파이널로 진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우승이 코앞에 와있는 시점, 동부를 제패하고 올라온 팀은 유저지 네츠였으며, 여기 리더는 빠른 스피드의 돌파와 어시스트에 유능한 제이슨 키드였는데, 혼자서 몸을 희생해가며 시선을 끌고 나머지 4명을 살리는 그의 움직임은 스퍼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고, 그 때문에 시리즈는 2대2로 되면서 장기전으로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노빌리가 대활약을 하고 마는데요. 그는 적팀 선수들이 패스를 주는 순간마다 빠르게 치고 나가 공을 스틸해냈고,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시켜 동료들의 사기 증진과 함께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노빌리의 공에 대한 집념은 은퇴를 앞둔 원년 멤버를 비롯한 나머지 팀원들에게 3년 동안 놓쳐온 우승에 대한 간절함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는 곧 5차전과 6차전의 승리로 이어져 마침내 대망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준 마누 지노빌리. 그를 마음에 들어한 포포 감독은 앞으로 팀의 미래를 책임질 3명의 지노빌리를 포함시켰고, 곧바로 03-04 시즌부터 선발로 종종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NBA 커리어의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하루하루 경기를 치러나간 그는 시즌이 끝난 뒤 스포츠인에게 가장 명예로운 무대인 2004 아테네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올라온 총 12개 국가들은 2개의 조로 나뉜 조별 예선에서 각각 4위 안에 들어야 토너먼트로 갈 수 있었으며, 아르헨티나는 A조에 포함되어 첫 경기를 세르비아와 붙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승부는 치열했고, 하지만 경기 종료 3.8초에 1점을 뒤쳐지면서 첫 경기부터 패배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곧바로 패스를 받은 지노빌리가 불안한 자세였음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극적인 버저비터를 성공시켜 귀중한 승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전은 아쉽게도 10점 차로 패배했지만, 야오밍이 있던 중국전에선 25점 차로 대승을 거두었고, 이어서 뉴질랜드전까지 이기면서 예선을 쉽게 통과하는가 싶었는데, 이탈리아전에서 마지막 슛이 안 들어가 아깝게 1점 차로 지면서 총 3승 2패로 겨우 8강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선 그리스를 꺾은 뒤 4강에서 NBA 출신들만 모여있는 미국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드리블의 달인 앨런 아이버슨과 4세대 NBA 에이스 3인방인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앤서니, 르브론 제임스, 게다가 지노빌리와 한솥밥을 먹는 중이었던 팀 덩컨까지 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지노빌리 혼자서만 NBA 리거였지만, 어쨌든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올림픽에 나온 이상 미국을 상대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 미국 선수들은 화려한 드리블을 비롯한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뽑아내며 먼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차이가 좁혀지면서 순식간에 아르헨티나가 역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10점 이상 점수차를 벌려 그 리드를 4쿼터까지 이어나갔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미국은 알고 보니 서로 간의 플레이 성향이 겹치거나 아직 프로 경험이 덜 쌓여서 외곽 수비와 공격이 완벽하지 않은 선수들끼리의 조합이었고, 잦은 실책으로 점점 더 경기력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설상가상으로 덩컨이 오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조금이나마 유지되던 미국의 수비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더 저돌적으로 들이댔고, 그 중심에 서있던 지노빌리는 3점과 돌파를 계속 시도하였으며, 그렇게 단 한순간도 방심없이 분위기를 주도했던 그들은 결국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지노빌리는 전체 경기 중 가장 높은 29득점을 냈는데, 그 다음 결승전에서는 16득점 6어시스트로 팀원들과 함께 이탈리아를 미친듯이 몰아붙였고, 그 결과 무려 15점 차로 압승을 거둬 영광의 금메달을 메고 대회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위해 국가대표로 뛴다면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누 지노빌리. 이러한 그의 신념과 행동은 동료들로부터 받은 두터운 신뢰 속에서 끈끈한 팀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결국 최강 미국을 2번이나 쓰러뜨리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고, 이렇게 개인 위주가 아닌 소속팀에 대한 희생을 우선시했던 마누 지노빌리의 정신은 훗날 전세계 농구인들과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